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벌과 나비의 코로 보는 것이니라. 동이야, 사람의 손은 자연을 흉내낼 수 있다. 허나 자연의 마음만큼은 결코 흉내내지 못한단다.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길이니라. 동이야, 오늘도 그 책을 읽고 있었구나. 예, 김할아버지. 오늘은 모란꽃 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 할아비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흐뭇해하셨겠느냐. 그런데 동이야, 한양에서 큰일이 났다는 소문은 들었느냐? 한양 말씀이시옵니까? 청나라 사신이 들어왔는데 무슨 가짜 꽃을 만들어 가지고 왔느냐. 그 장인이라는 자가 어찌나 거만한지 조선 천지의 꽃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다며 비웃고 다닌다는구나. 가짜 꽃이라 하셨사옵니까? 조선의 양반들이요, 이 두 꽃 가운데 하나는 자연이 피워낸 진짜 모란이고 다른 하나는 이 왕문보가 밀랍과 비단으로 빚어낸 가짜 꽃이요. 10걸음 밖에 서서 손을 대지도 말고 냄새를 맡지도 말고 가려보시오. 가려내지 못한다면 조선의 화훼 기술은 청나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만천하에 알릴 것이오. 동이야, 정녕 한양으로 가려느냐? 한양은 어린 네가 함부로 발 디딜 곳이 아니다. 양반 어른들도 가려내지 못한 일을 어찌 어린 네가 감당하려느냐? 김할아버지, 소인은 할아버지의 손자이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가꾸신 화해의 길이 청나라 장인의 거짓 솜씨에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사옵니다. 허나 한양까지 백리길을 어린 네가 어찌 간단 말이냐? 화매서가 소인의 길을 알려줄 것이옵니다. 그저 가야 할 따름이옵니다. 오늘은 누가 도전하시려는가? 조선의 안목이 고작 어제 정도가 아니길 바라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꽃을 한다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줄은 이왕문보도 차마 몰랐소이다. 신이 가려내 보겠사옵니다. 무릇 사람의 손길이 닿은 물건에는 반드시 흠이 있는 법이옵니다. 이 꽃이 가짜이옵니다. 인맥의 흐름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옵니다. 틀렸소이다. 그 꽃이 진짜이고 왼쪽이 가짜이외다. 보시오, 조선의 양반이라는 자가 자기 안목을 자랑하다 도리어 망신을 당하잖소. 누가 더 도전해 보시겠소? 청의장인께 여쭙겠소. 진정 자연이 믿은 꽃과 사람이 믿은 꽃이 한치의 차이도 없단 말이오. 한치의 차이도 없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소. 사람이 믿은 꽃이 자연이 믿은 꽃보다 더 자연스럽다함이 옳을 것이오. 조선의 화원으로서 청하건대 이 정대수에게 한나절의 말미를 주시오. 반드시 가려내 보이겠소. 이신 가려낼 수 없사옵니다. 두 꽃은 진정 한치의 차이도 없사옵니다. 조선 최고의 화원장이란 자가 이러할진데 다른 어느 누가 감히 도전하겠어? 이로써 조선의 화훼 기술은 청나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함이 증명되었소. 임금께서는 이를 만천하에 인정하시는 글을 내어주시오. 그리하면 우리 황제께서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실 것이오. 이 무슨 무도한 요구란 말이오? 무도하다 하시는 게요? 그렇다면 가려내시오. 가려내지 못한다면 어찌 무도하다 하실 수 있겠소? 이놈! 어디서 온 아이냐? 한양은 너 같은 시골 아이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소인은 광주 땅에서 왔사옵니다. 청나라 장인의 모란꽃을 가려내고자 입고를 청하옵니다. 이런 미친 아이가 다 있나? 양반 어른들도 못 가려낸 것을 네가 가린단 말이냐? 어디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성물로 가거라. 한 번 더 헛소리를 하면 매를 들 것이다. 오늘의 주인공 동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동희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인조 19년 봄 한양에서 100리쯤 떨어진 광주 땅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옅은 안개가 사과나무 가지마다 부드럽게 걸려있는 과수원 한가운데에 작은 아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9살 동희는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가장 먼저 과수원으로 나오는 것이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동희의 작은 손에는 표지가 닳고 다른 두툼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거친 붓글씨로 화훼서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박노인께서 평생을 바쳐 쓰신 책이었습니다. 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벌과 나비의 코로 보는 것이니라. 동희는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을 작은 입으로 천천히 따라 외웠습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넘기며 모란꽃의 인맥과 수술의 모양을 작은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동희의 할아버지 박노인께서는 한때 임금의 어원에서 모란을 가꾸시던 조선 최고의 화훼명인이셨습니다. 임금께서도 박노인의 모란을 두고 조선 천지에 박화원의 손이 닿지 않은 모란은 모란이라 부를 수 없다고 칭찬하셨다 합니다. 늙고 병이 깊어져 낙향하신 뒤로는 이 작은 과수원에서 손자 동희만을 무릎에 앉히고 꽃과 나무의 이치를 한 가지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희야, 사람의 손은 자연을 흉내낼 수 있다.
허나 자연의 마음만큼은 결코 흉내내지 못한단다.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길이니라. 할아버지께서는 모란이 활짝 핀 4월의 어느 날 어린 동이의 손을 잡고 꿀벌이 꽃송이로 날아드는 모습을 한참이나 함께 바라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이는 그날의 따스했던 햇살과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동이의 부모님은 동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할아버지마저 지난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화훼서 한 권만을 손자에게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뒤로 동이는 마을 어른들의 손길에 의지하며 홀로 작은 과수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동쪽 산등성이 위로 빼꼼 고개를 내밀자 마을의 늙은 농부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과수원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이야, 오늘도 그 책을 읽고 있었구나. 예, 김할아버지. 오늘은 모란꽃 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 할아비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흐뭇해하셨겠느냐. 김노인은 동이의 작은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이야, 한양에서 큰일이 났다는 소문은 들었느냐? 한양 말씀이시옵니까? 청나라 사신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황실의 장인까지 함께 데리고 왔다는구나. 무슨 가짜 꽃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조선 양반 누구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지 못한다고 한단다. 그 장인이라는 자가 어찌나 거만한지 조선 천지의 꽃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다며 비웃고 다닌다는구나. 가짜 꽃이라 하셨사옵니까? 그렇단다. 그 가짜라는 것이 어찌나 진짜와 똑같은지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화원장도 약방의 노의원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는구나. 만일 사흘 안에 진위를 가려내지 못하면 청나라가 조선의 화훼 기술을 두고두고 천하에 비웃을 것이라 하니 임금님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구나. 동이는 들고 있던 화훼서를 작은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가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한양 도성 안경복궁 대전 앞들에는 거대한 백자 화분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화분 위에는 활짝 핀 모란꽃 한 송이씩이 곧게 서 있었는데 꽃잎의 결과 인맥의 굴곡, 심지어 줄기에 맺힌 작은 이슬방울 하나까지 소름이 끼칠 만큼 똑같았습니다. 화분 옆에는 진홍색 비단 도포를 두른 한 사내가 거만하게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어용장인 왕문보였습니다. 왕문보의 머리는 정수리에만 동전만 한 크기로 머리카락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밀어낸 금전섬이 머리였고 그 한 줌의 머리는 가느다란 쥐꼬리 변발이 되어 등 뒤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이여, 이 두 꽃 가운데 하나는 자연이 피워낸 진짜 모란이고 다른 하나는 이 왕문보가 밀랍과 비단으로 빚어낸 가짜 꽃이요. 왕문보가 거만한 입을 열자 곁에 선 통역관이 그 말을 우렁찬 목소리로 옮겼습니다. 10걸음 밖에 서서 손을 대지도 말고 냄새를 맡지도 말고 가려보시오. 가려내지 못한다면 조선의 화훼 기술은 청나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요. 용상에 앉으신 임금의 미간이 깊이 패였습니다. 좌우로 늘어선 신료들이 두 화분을 향해 한 걸음씩 조심스레 다가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원장 정대수도 도포 자락을 끌며 화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두 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입에서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았고 왕문보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 정도일 줄 알았소. 조선의 안목이라는 것이 고작 이 정도였소이다. 신료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으나 누구도 한마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임금께서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옥좌의 팔걸이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영의정이 무거운 입을 열어 사흘만 더 말미를 주시옵소서 청하였으나 왕문보는 비단 도포 자락을 휘저으며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날 저녁이 되기도 전에 한양 도성 안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고 다시 백리길을 달려 광주 땅의 작은 과수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동희는 화훼서를 무릎 위에 펴놓고 한참 동안 모란꽃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장 한 귀퉁이에는 할아버지께서 손수 그려두신 작은 꿀벌 한 마리가 모란꽃 위에 사뿐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희의 눈에 작은 빛이 어렸습니다. 할아버지 소손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제야 알 것 같사옵니다. 동희는 화훼서를 보자기에 곱게 싸서 가슴에 품고 작은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희는 작은 보찜을 어깨에 메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화훼서는 보자기에 곱게 쌓여 동희의 가슴에 단단히 안겨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동희를 가로막았습니다. 동희야, 정녕 한양으로 가려느냐? 한양은 어린 내가 함부로 발 디딜 곳이 아니다. 양반 어른들도 가려내지 못한 일을 어찌 어린 내가 감당하려느냐. 김할아버지, 소인은 할아버지의 손자이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가꾸신 화훼의 길이 청나라. 장인의 거짓 솜씨에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사옵니다. 허나 한양까지 백리길을 어린 내가 어찌 간단 말이냐. 화훼서가 소인의 길을 알려줄 것이옵니다. 그저 가야 할 따름이옵니다. 동희의 작은 눈동자가 단단했습니다. 김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동희를 바라보다가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엽전 몇 잎을 꺼내 동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거라. 가거든 내 할아비의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말거라. 동희는 김노인께 깊이 절을 올린 뒤 동이 트는 산길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봄이라 하나 새벽 바람은 살갗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동희의 작은 집시는 사흘이 지나기도 전에 다 헤어졌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묵을 엽전조차 아껴 동희는 길가 바위 그늘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한 번은 산짐승의 울음소리에 놀라 꼬박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훼서를 가슴에 품을 때마다 동희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도성 안경복궁 대전이었습니다. 왕문보는 어제와 같은 진홍색 비단 도포를 두른 채 두 화분 앞에서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청사신단의 정사 호이챙이 그 곁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도전하시려는가? 조선의 안목이 고작 어제 정도가 아니길 바라오. 왕문보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통역관이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더 거만한 말투로 옮겼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꽃을 안다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줄은 이 왕문보도 차마 몰랐소이다. 신료들의 얼굴이 일제히 붉어졌습니다. 그때 흰 도포를 입은 늙은 의원 한 명이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양 약방의 노의원 송노인이었습니다. 신이 한번 살펴보겠나이다. 꽃잎의 빛깔도 결도 향이 닿지 않으니 신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사옵니다. 송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단옷을 입은 한 양반이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나섰습니다. 한양에서 골동과 서화를 두루 안다 자처하던 김진사였습니다. 신이 가려내 보겠사옵니다. 무릇 사람의 손길이 닿은 물건에는 반드시 흠이 있는 법이옵니다. 김진사는 두 꽃 주위를 빙빙 돌며 한참을 살피더니 마침내 오른쪽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꽃이 가짜이옵니다. 인맥의 흐름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옵니다. 왕문보는 비단 부채를 활짝 펼치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틀렸소이다. 그 꽃이 진짜이고 왼쪽이 가짜이외다. 김진사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도포 자락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신료들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왕문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보시오. 조선의 양반이라는 자가 자기 안목을 자랑하다 도리어 망신을 당하지 않았소. 한 사람이라도 더 도전해 보시겠소? 어느 누구라도 좋소. 대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흰 수염을 가지런히 정돈한 한 노인이 도포 자락을 끌며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원장 정대수였습니다. 청의 장인께 여쭙겠소. 진정 자연이 빚은 꽃과 사람이 빚은 꽃이 한치의 차이도 없단 말이오? 한치의 차이도 없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소. 사람이 빚은 꽃이 자연이 빚은 꽃보다 더 자연스럽다 함이 옳을 것이오. 정대수의 흰 수염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선의 화원으로서 청하건대 이 정대수에게 한나절의 말미를 주시오. 반드시 가련해 보이겠소. 한나절이든 사흘이든 마음대로 하시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 정대수는 두 화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돋보기를 꺼내 꽃잎 한 장 한 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의 결, 인맥의 굴곡, 수술의 빛깔까지. 한나절이 지나도록 그의 돋보기는 두 꽃 사이를 오가며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정대수는 무릎을 꿇은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신신은 가려낼 수 없사옵니다. 두 꽃은 진정 한치의 차이도 없사옵니다. 대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왕문보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보시오. 조선 최고의 화원장이라는 자가 이러할진대 다른 어느 누가 감히 도전하겠소? 호이챙이 비단 부채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화훼 기술은 청나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함이 증명되었소. 임금께서는 이를 만천하에 인정하시는 글을 내어주시오. 그리하면 우리 황제께서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실 것이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리다. 왕문보가 비단 부채로 두 화분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이 꽃은 우리 황제 폐하께서 친히 조선에 보내신 시험이외다. 이 시험에 통과치 못하였으니 향후 3년간 조선의 모란을 황실에 진상하시오. 그것도 매년 100그루씩 말이오. 조선의 모란이 어찌하여 청나라 황실의 안목에 어울리는 꽃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직접 가르쳐 드리리다. 이 무슨 무도한 요구란 말이오. 병조 판서가 호통을 쳤으나 호이챙은 도리어 비단 부채를 접어 그를 가리켰습니다. 무도하다 하시는 게요? 그렇다면 가려내시오. 가려내지 못한다면 어찌 무도하다 하실 수 있겠소? 병조 판서는 끝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옥좌에 앉으신 채로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신료들 사이에서는 굵은 한숨 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무렵 한양 도성 흥인지문 앞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 보찜을 맨 작은 아이 하나가 도성 문지기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걸어 도성에 다다른 동이었습니다. 작은 집시는 다 헤어졌고 무명 두루마기 자락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이놈 어디서 온 아이냐? 한양은 너 같은 시골 아이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소인은 광주 땅에서 왔사옵니다. 청나라 장인의 모란꽃을 가려내고자 입궐을 청하옵니다. 문지기 두 사람이 마주보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미친 아이가 다 있나? 양반 어른들도 못 가려낸 것을 내가 가린단 말이냐? 어디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한 번 더 헛소리를 하면 매를 들 것이다. 동인은 끝내 도성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흥인지문 한쪽 담벼락 그늘에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화훼서를 가슴에 품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궐하는 양반들의 가마와 사인교가 흥인지문을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인은 그 가마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광주박 화원의 손자 동이가 저리 비켜라. 양반의 행차에 어디서 천한 것이
가마꾼들의 호통에 동이는 몇 번이고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작은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으나 동이는 일어나 또다시 다음 가마를 향해 외쳤습니다. 광주박 화원의 손자가. 세 번째 가마 앞에서 동이는 끝내 군졸들의 발길질에 길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훼서가 가슴에서 떨어져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 번째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흰 수염을 가지런히 정돈한 한 노인이 가마에서 내려섰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무릎을 꿇었던 화원장 정대수였습니다. 방금 무어라 외쳤느냐? 광주박 화원이라 하였느냐? 예, 대감마님. 소인은 광주박 화원의 손자 동이라 하옵니다. 정대수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떨어진 화훼서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한참 바라보던 정대수의 흰 수염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글씨는 분명 박화원의 글씨로다. 내가 정녕 박화원의 손자가 맞느냐? 예, 대감마님. 할아버지께서는 지난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눈을 감으셨사옵니다. 정대수는 한참을 말없이 동이를 내려다보다가 군졸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 아이를 일으켜라. 어찌 함부로 발길질을 한단 말이냐. 군졸들이 황급히 물러서자 정대수는 동이의 작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자. 너를 어전에 데려가 주마. 박화원의 손자라면 어쩌면 한 가닥 빛이 보일지도 모르겠구나. 대전 안. 동이가 정대수 화원장의 손에 이끌려 들어서자 신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작은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전하 신정대수가 한 가지 청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아뢰어 보시오. 이 아이는 광주박 화원의 손자이옵니다. 박화원은 일찍이 어원에서 모란을 가꾸시던 조선 최고의 화훼 명인이었사옵니다. 비록 어리오나 이 아이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대전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왕문보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조선이라는 나라는 양반도 모자라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보낸단 말이오. 이 정도면 조선의 안목이 어느 수준인지 천하가 알아주겠소이다. 통역관이 그 말을 옮기자 신료들의 얼굴이 일제히 붉어졌습니다. 왕문보는 거만한 걸음으로 동이 앞으로 다가와 비단 부채로 동이의 작은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박화원의 손자라 하였소? 잘 되었소이다. 그 노인의 이름이 손자대에 이르러 짓밟히는 꼴을 이 왕문보가 직접 보게 되겠구려. 무어라. 정대수의 흰 수염이 분노로 떨렸으나 왕문보는 한술 더 떴습니다. 내 청나라에 돌아가거든 황제께 이리 아뢰어 올릴 것이오. 조선의 화훼 명인이라는 자의 손자가 어전에서 어찌 망신을 당했는지를 말이오. 박화원이라는 그 노인의 이름이 청나라 황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외다. 신료들 사이에서 분노에 찬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동이는 그 모든 비웃음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두 화분 앞으로 작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두 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화훼서를 가슴에 품은 동이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임금께 깊이 절을 올리며 작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 한 가지 청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시선이 작은 동이에게 쏠렸습니다. 동이는 절을 올린 그대로 작은 입을 다시 열었습니다. 전하, 궐안이 너무 답답하옵니다. 저기 굳게 닫힌 대전의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대전 안에 짧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신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가짜 꽃을 가려내겠다 어전에 들었다더니 어찌하여 창문을 열어달라 청하는 것인지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왕문보는 통역관에게 동의의 청을 전해 듣고는 비단 부채로 입을 가리며 큰 소리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어린아이가 잔꾀를 부리는구나.
어전에서 시간을 끌어 위기를 모면하려는 속셈이외다. 조선의 안목이라는 것이 이리도 우스운 줄 이 왕문보가 진정 몰랐소이다. 호이챙도 비단 부채를 흔들며 비웃음을 보탰습니다. 전하, 어찌 어린아이의 장난을 윤호하시려 하시옵니까? 시간을 끌어본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외다. 그러나 정대수 화원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임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박화원의 손자라면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윤호해 주시옵소서. 만일 이 청에 아무 뜻이 없다 하면 이 정대수가 대신 모든 책임을 지겠나이다. 임금께서는 한참을 옥좌에서 두 눈을 감고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열어라. 내관들이 서둘러 대전 사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려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정대수 화원장이 동희의 곁에 가까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동희야, 무슨 깊은 뜻이 있어 그러는 게냐? 늙은 화원에게 한마디만 일러다오. 대감마님 할아버지께서 일러주셨사옵니다. 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벌의 코로 보는 것이라고요. 봄바람이 정원의 꿀벌을 데려올 것이옵니다. 정대수의 흰 수염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대수는 동희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두드린 뒤 자기 자리로 물러섰습니다. 내관들이 대전 사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바람이 대전 안으로 부드럽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고 궁궐 정원의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대전 한가운데를 지나 서쪽으로 천천히 기울어 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의 각도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신료들의 표정이 점차 굳어갔습니다. 정대수 화원장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동희는 두 화분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료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어찌 아직도 아무 일이 없는가? 바람만 들어올 뿐 정원에 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으니 정녕 어린아이의 잔꾀에 우리가 노란한 것이 아닌가? 왕문보는 비단 부채로 천천히 자신의 얼굴에 부채질을 하며 거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시오. 이 어린 것이 무슨 묘수가 있는 줄 알았소? 결국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지 않소이까. 왕문보가 통역관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이자 통역관이 큰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황실의 장인 왕문보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어린아이의 장난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임금께서는 어서 인정의 글을 내리시라 하시오. 황혼이 지기 전에 이 일을 매듭 짓고 청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하시오. 호이챙도 비단 부채를 접으며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전하, 어린아이를 어전에 드린 것만으로도 청 황제께 올릴 수 있는 망신이외다. 더 이상 시간을 끄시면 도리어 조선 사직에 욕이 될 것이오. 신료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임금께서도 옥좌의 팔걸이를 불안하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때 한 늙은 신료가 분을 못 이겨 외쳤습니다. 전하, 이대로는 아니되옵니다. 어린아이를 물러나게 하시고 다시 의논하시옵소서. 동희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동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활짝 열린 창문 너머 봄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희의 작은 가슴 속에서 화회서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동희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가만히 떠올랐습니다. 동희야, 자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연 앞에서는 그저 미물에 불과한 것이니라. 그러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자연이 답을 가져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거라. 동희는 그 말씀을 작은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왕문보가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보시오. 결국 한마디도 못하지 않소. 이것이 박화원의 손자라는 자의 진짜 모습이외다. 어디 천한 것이 어전에서 어른들의 일을 우롱하느냐.
왕문보가 거만한 걸음으로 동이 앞에 다가서며 비단 부채를 동이의 작은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직접 일러주마. 너의 하랍이라는 그 박화원이라는 자도 결국은 변방의 작은 화원에 불과하였느니라. 그 천한 피가 너에게 흘러.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활짝 열린 창문 너머에서 작고 또렷한 윙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꿀벌 한 마리가 대전 안으로 천천히 날아들어왔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왕문보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폭소도 뚝 끊어졌습니다. 호이챙의 비단 부채가 허공에서 그대로 멎었습니다. 꿀벌은 두 화분 위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두 모란꽃 위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빙빙 맴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안에는 오직 꿀벌의 윙윙거리는 작은 소리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정대수 화원장의 흰 수염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임금께서도 옥좌에서 몸을 앞으로 내미시며 두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신료들은 누구 한 사람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왕문보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비단 부채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문보는 황급히 호이챙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이더니 갑자기 두 화분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거만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이 화분의 위치가 흐트러진 듯하니 내가 직접 손보아야겠소. 왕문보의 손이 두 화분을 향해 뻗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신께서는 멈춰 서주시옵소서. 대전 안에 작지만 또렷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이가 무릎을 꿇은 그대로 두 팔을 활짝 펴 화분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꽃의 진이는 사신의 손이 아니라 벌의 코로 가려야 하옵니다. 사신께서 지금 화분에 손을 대시는 순간 모든 시험이 무너지옵니다. 왕문보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곧 다시 새파래졌습니다. 동이의 외침에 신료들이 일제히 정신을 차리고 왕문보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병조 판서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청의 사신께서는 어찌 시험의 한복판에 손을 대시려 하시오. 어전에서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소이다. 호조 판서도 한 걸음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꽃을 가려내는 일에 어찌 사신께서 직접 화분을 손보신단 말이오. 이는 분명 무엇인가 감추고자 하심이 아니오. 호이챙의 얼굴마저 굳어졌습니다. 호이챙은 황급히 비단 부채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으나 그의 두 눈에는 당황한 빛이 또렷이 비쳤습니다. 아니, 이는 오해이요. 우리 장인께서는 단지 화분이 불안정해 보여 손보고자 하셨을 뿐이요. 호이챙이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좌의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하였습니다. 사신께서는 어찌 그리 변명에 능하시오? 화분은 처음 들여올 때부터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소이다. 청황실의 장인께서 어찌하여 그 멀쩡한 화분을 손보아야 한단 말이오? 이것은 분명 무엇인가 감추고자 함이 아니오. 사신께서 직접 답해 보시오. 호이챙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왕문보는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비단 부채를 쥔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역관마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꽃 위를 천천히 맴돌던 꿀벌이 마침내 결정을 내린 듯 망설임 없이 왼편 화분의 모란꽃 한가운데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꿀벌의 작은 다리가 꽃잎의 결을 천천히 더듬더니 곧 수술 한가운데 머리를 묻고 부지런히 꿀을 빨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정대수 화원장이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벌이 진짜를 가려냈사옵니다. 신료들의 입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금께서도 두 눈을 크게 뜨신 채로 옥좌의 팔걸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으셨습니다. 오, 이럴 수가. 어린 것이 정녕. 왕문보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비단 부채가 손에서 미끄러져 대전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호이책마저 비단 부채를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동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임금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발걸음으로 왼편 화분 앞에 다가가 꽃잎 위에서 부지런히 꿀을 빨고 있는 꿀벌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청의 장인께서 빚으신 꽃은 분명 사람의 손으로 빚을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꽃이옵니다. 꽃잎의 결도, 잎맥의 굴곡도, 줄기에 맺힌 이슬방울 하나까지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진짜와 분간할 수가 없사옵니다. 조선의 화원장 어른도 한양의 노의원도 양반 어른들도 가려내지 못한 것이 마땅하옵니다. 신료들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그 꽃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사옵니다. 단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까닭에 저 작은 꿀벌마저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동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왕문보를 향해 작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왕문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호이챙의 얼굴빛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통역관마저 동희의 다음 말을 옮기기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료들도 임금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희의 다음 한마디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전하, 청의 장인께서 빚으신 그 꽃에 빠져있는 단 한 가지란 대전 안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또 한 차례 부드럽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꿀벌은 여전히 왼편 모란꽃 위에서 부지런히 꿀을 빨고 있었습니다. 전하, 청의 장인께서 빚으신 그 꽃에 빠져있는 단 한 가지란 바로 향이옵니다. 대전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두 눈이 작은 동희의 입가로 모였습니다. 비단으로 빚은 꽃잎에는 향기가 없고 밀랍으로 빚은 수술에는 꿀이 없사옵니다. 사람의 눈은 그 정교한 모양에 속을지 모르오나 꿀벌은 향기와 꿀을 조차 꽃을 찾는 미물이기에 결코 속지 않사옵니다. 동희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임금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소손에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사람의 손은 자연을 흉내낼 수 있어도 자연의 마음만은 결코 흉내내지 못한단다. 청의 장인께서 빚으신 꽃은 분명 모양으로는 자연을 닮았으나 그 안에 깃든 마음 향기와 꿀과 살아있는 숨결만은 결코 빚어내지 못하셨사옵니다. 그래서 가짜이옵니다. 신료들의 입에서 일제히 깊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임금께서는 옥좌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며 두 눈에 옅은 눈물이 어리셨습니다. 오, 어린 것이 어찌 이리도 깊은 이치를. 왕문보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잿빛 얼굴은 이제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부채는 이미 그의 손에서 떨어져 대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청황실의 어용장인이라 자처하던 왕문보가 천천히 두 무릎을 대전 바닥에 꿇었습니다. 이 왕문보가 졌소이다. 왕문보의 떨리는 목소리가 통역관을 거쳐 흘러나왔습니다. 평생을 모란을 빚어왔으나 향기와 꿀까지는 빚지 못하였소이다. 자연의 마음을 흉내낼 수 있다 자만한 이 늙은이가 조선의 어린아이 한마디에 무너졌소이다. 왕문보는 자신이 빚은 가짜 모란꽃을 두 손으로 거두어 대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더니 그 자리에서 직접 부수어 버렸습니다. 비단 꽃잎이 흩어지고 밀랍수술이 으스러졌습니다. 청황실의 어용장인이라는 자가 평생을 바쳐 빚은 작품이 그렇게 자기 손에 의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사죄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이 늙은이가 조금 전 화분을 손보고자 한 것은 꿀벌이 진짜 꽃에 앉은 것을 알아채고
가짜 꽃 위로 옮기고자 함이었사옵니다.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이 왕문보는 끝내 거짓의 길을 갔을 것이요. 왕문보가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깊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신료들 사이에서 일제히 분노에 찬 술렁임이 일었으나 곧이어 동의를 향한 깊은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로 어린 동의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청나라 장인의 거짓에 농락당할 뻔하였구나. 박화원의 손자라더니 과연 그 할아비의 그 손자로다. 호이챙도 비단 부채를 접고 한 걸음 물러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청사신단을 대표하여 사죄드리옵니다.